모의고사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6월 모의고사 됐네요. 자, 7, 8, 9, 10.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었나 점검할 때가 된 거죠. 우리 이 모의고사 유형을 보시면 그냥 시험 내용은 똑같지는 않더라도 유형은 90% 이상이 적중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형은. 1번 보시면 1번 문제는 반사이드 K가 단골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사이드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안 나오면 불공정한 행위 물어보든가 이게 안 나오면 반사회적 이중매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문제 나온다.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직접거래 고객과 직접거래 금지 규정 이것은 강행법규 중에서 단속규정 위반이야. 단속규정. 그래서 단속규정 위반이므로 이것은 일단 단속규정 위반으로 유효라고 하고 이건 강행법규에 반하는 행위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민사사건 성공보수의 약정은 형사사건과는 달리 유효. 형사사건에서는 반사회적 행위. 그럼 허위진술 나오면 가서 법원에 가서 허위진술하면 요즘 문제 많잖아요. 허위진술하기로 해서 돈을 주기로 하는 거. 그런 건 이건 아주 악질분자야. 악질분자. 그래서 반사 무효. 그 다음에 여기 비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은닉도 중요한 게 아니라 임치. 그래서 임치는 반사 아니다. 다음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그래서 강제집행 나오면 반사 아니다. 이렇게. 정답이 3번. 자, 이어서 42번. 갑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을과 매매를 가장해서 등기해 주었다. 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을과 매매를 가장해서 등기를 해 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가장해서 등기해 주었다. 그런데 이 을이 병에게 매매해서 등기해 주었다. 그러면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매매는 무효. 그럼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는 통정허위 표시는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다른 행위가 될 수 있다.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그리고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손해배상 문제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 무효다. 1번 무효 주장 없다. 틀렸고 채취 있다. 틀렸고 병은 우리는 병의 권리 취득에서 병은 권리 취득에 대한 유리한 사실이야. 그래서 권리 취득에 대한 유리한 사실과 불리한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유리한 사실은 추정된다. 불리한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병이 선이면 권리 취득하죠. 그래서 병은 선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병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틀렸고 그 다음에 제3자의 보호 요건으로 하자 있는 법률 행위 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하는 경우라면 선이 무과실이지만 제3자는 선이면 넉넉하다. 그래서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4번 선이이지만 과실이 여기 선이이지만 과실이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병이 을의 단독 상속인이다. 그러면 상속인이라면 동일인이지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 취득할 수 없다. 제3자를 물었네요. 제3자. 그 다음에 43번 차고 옳은 것을 골라라. 차고 옳은 것을 골라.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중과실이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목적물을 X토지를 목적물로 삼았는데 모두 지번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이것은 착오가 아니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오표시 무효의 원칙. 착오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Y토지로 표시한 경우 Y토지를 대상으로 성립한다 틀렸고 X토지에 대해서 성립이 되고 당사자는 취소 문제 생기지 않는다.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 소유자는 취소할 수, 중과실, 취소할 수 없다. 맞고, 그 다음에 X토지로 합의했다. 그런데 실수로 잘못 표시로 표시했다. 여기는 Y로 잘못 표시한 것은 계약이 불성립. 그러면 불성립은 취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틀렸네. 기억니은. 44번. 사기 강박 틀린 것을 골라라. 고지 의무 있다. 그런데 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침묵을 지킨다면 그것은 묵시적으로 기망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한 자는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기와 강박, 그래서 사기와 불법행위가 경합하면 중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사불중이다. 그러므로 강박이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면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도 있고 취소하고 물을 수도 있다. 틀렸고, 매도인이 대리인이 매수인을 기망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매도인의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당한 사람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언제나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이건 맞고 45번 의사표시의 취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여기 3년인데 3년은 추삼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다. 추인 넣을 수 있는 날로부터다. 추삼위. 춘삼위가 아니라 추삼위. 틀렸고, 취소는 애니타임. 벗어나기 전에도 있다. 맞고, 을이 병을 기망하여 매수한 부동산을 을이 병의 기망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을이 갑을 기망하여, 을이 갑을 기망해서 매수한 을이 갑을 기망해서 매수한 부동산을 병에게 팔았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취소권 행사해야 된다. 취소권은 하늘에다 대고 하라고, 맺은 자에게 하라고. 맺은 자. 그래서 맺은 자가 을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선의의 제3자로 대항 여부가 결정된다. 그래서 취소는 을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병에게 한다. 틀렸네. 취소는 맺은 자에게. 46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수령을 거절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맞고. 자, 을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자,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의사표시를 을이 수령원 때에 제한능력자라면, 수령원 때 제한능력자라면 소유자는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지. 갑은, 지금 갑의 을에 대한 의사표시니까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전달되었을 때 제한능력자라면 을은 도달에 주장할 수 있다. 갑은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갑은 을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번.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도달이란 인식이 가능한 상태다. 인식 가능한 상태지 읽어보아야 한다. 그러면 이게 인식이라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도달했다는 입증책과 관련하여 도달했다는 사실은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는데,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되었다고 추정된다. 그 다음에 갑이 의사표시를 발송해 놓고 갑이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발한 후 죽어도 산 것이다. 그래서 한정 후견에 선고를 받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아무런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 효력은 발생한다 해야 틀렸네요. 정답 1번. 계약의 무권 대리. 그러면 계약의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 그래서 계약의 무권 대리,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갑을 대리하여 무권 대리 계약을 했을 때 그 법적 상태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적 상태는 불확정적 무효. 일단 상대방은 선인 경우는 철회, 선철이는 최악이다.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 선이 무과실은 상대방은 선무상은 무권 대리인에게 대책이 있다.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제한 능력자는 제대는 책임 없다.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의 추인은 의뢰해도 되고 병에게 해도 되고 매질자에게 해도 된다.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불확정적 무효가 유효가 되잖아요. 효력이 변했잖아. 소급표 있다. 추인하면 소급표 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이 추인은 명시적으로 해야 되겠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침묵은 아니지. 그래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했다. 침묵이야. 그건 추인이 아니다. 틀렸네. 이렇게. 만약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수령했죠? 그러면 그게 묵시적 추인이지. 그 다음에 이 추인은 여기서 본인의 추인은 누구에게 해도 돼. 그래서 매질자에게 하면 되지. 그리하여 을에게 해도 되고 병에게 해도 되고 병과 거래한 정에게 해도 괜찮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로 하겠지. 그래서 선처리는 최악이다. 그래서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발신주의, 추인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고 본다까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았대. 그럼 알았다. 처리할 수 없지. 알았다. 선처리는 최악이다. 처리하려거든 선이. 그래서 없다. 맞네. 이렇게. 선처리는 최악이다.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제대는 책임 없다. 추인은 누구에게나. 명쾌하게. 자, 이건 48번 갑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고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대리인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주었으므로 을은 임의 대리인이지. 그럼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원칙이 없는데 승낙이다 또는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승 또 부 있으면 있다. 맞고. 갑의 대리인 을은 별도의 수권행위가 없는 한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 수여했으므로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이 대금을 주면 받아올 자격은 있다. 그 다음에 을이 갑의 이름과 도장을 사용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썼다 그러면 현명한 거지. 그래서 갑의 이름과 도장을 사용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현명이야 비현명이야? 현명. 유효한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맞네.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번. 승낙이 있으면 자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을은 매매되는 권한이 없다. 그 다음에 이름과 있으면 할 수 있다. 틀린 것은 니은번. 49번.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아닌 거. 그럼 일단 상대방 행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상청량 할 것 없어.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취소권자의 행동을 골라야 돼. 상대방 행위를 골라야 돼. 그러니까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청구. 그러면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지. 취소권자의 행위니까. 1번이 정답. 취소권자와 상대방이 합의에 의해서 경계했다. 경계는 계약이거든. 경계는 취소권자 의사표시가 들어갔다. 취소권자인 매수인의 매매 목적물을 양도했다. 그러니까 취소권자인 매수인이
취소권자인 매수인의 목적물 침해. 취소권자가 양도한 거지. 취소권자가 강제 집행했네. 취소권자인 채무자가 담보 제공했다 이렇게. 그래서 2번, 3번, 4번, 2, 3, 4, 5는 이것은 취소권자의 행동. 여기는 취소권자의 행동이 아니다. 법률행위의 부관. 틀린 것을 골라라. 조건은 마음속으로 갖고 있으면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조건 의사가 표시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행기한은 틀림없이 오더라 안 오더라? 온다. 그래서 이행기한은 틀림없이 온다. 그러므로 그 사실에 불가능하게 대하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틀린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어. 기한은 틀림없이 온다. 세 번째,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 있는 법률행위를 일체로 다뤄야지 분리해서 효력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전부를 무효로 한다. 맞네. 정지조건의 성취는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기형추.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기형추다. 이어서 51번. 물권에 관한 설명이다. 일부도 취득쇼 대상이 될 수 있지. 일부. 그 다음에 일부에는 소재 없다. 일부,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는 소유권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일부에는 소저 없다. 그러나 나머지는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일부에는 용의권 있을 수 있다 해야 되고, 등기할 때는 일부에 용의권이 성립된 사람들은 도면을 처음 보면 되지. 그래서 틀렸다. 기억니은. 52번. 등기하여야. 그러면 등기하여야 그러면 의사표시 한 자. 등기하여야 2명. 그 다음에 시효 완성자 시환이. 경매, 상속, 취득시효, 신축, 현물 분할 판결. 정답 시환이. 의사표시 한 자. 그 다음에 시효 완성자. 그 다음에 형수님이 경매, 상속, 신축, 공유물의 판결은 형성 판결이므로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 수용, 상속, 경매, 무효 취소 해제, 취소, 해제. 그래서 형수님이 상경에서 취했는데 어떻게 등기소하냐는 거지. 정답이 의사표시한 자 시환이 3번. 53번.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자에게는 누구나 다 있지. 점유보호 청구권. 그런데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그냥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점유가 침탈이 되면 이거 갑이 을에게 임대해 주었다. 그런데 이 임대한 건물을 병이 침탈했다.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침탈자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1차로 직접 점유자인 을에게, 직접 점유자인 을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거부하면 2차로 자기에게. 그러므로 간접 점유자도 있다. 2번.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는 침탈 아니므로 여기는 스스로 넘겨준 거다. 그러면 전물청 없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서 침탈당한 자.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이 사람 병이 침탈을 했대요. 사람이 침탈. 그리고는 또 다시 정에게 뺏겨버린 요 사람은, 침탈당한 자는, 이 사람은 이미 지금 점유하고 있지 않지. 그러므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타인의 점유를 이 병이 을의 점유를 침탈했다. 그런데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침탈당했다면 침탈한 요 사람이 점유자의 상대방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은 뺏겼죠? 없다. 그 다음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침탈한 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맞고. 점유에서는 공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맞네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갑이 건물을 을에게 임대해 주었다.
근데 임차인이 건물 반환을 하지 않자 가서 을을 몰아내고 갑이 임차인을 몰아내고 침탈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점유 침탈다지. 그러면 이 점유물 침탈당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더니 판사가 이제 갑이 이제 이유를 대. 임대차가 종료되어서 임차인이 물건을 반환해주지 않아서 제가 빼앗았다. 그래? 그러면 이제 판사는 네가 침탈이냐 아니냐 그것만 놓고 따져야지 침탈하게 된 이유가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유의 손은 공권에 관한 것을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맞다. 정답이 1번. 이어서 54번 갑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그리고 사용하다가 다시 병에게 이렇게 팔았다. 그래서 사용하다가 병에게 매매해서 병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을과 병은 현재 소유권 갑에게 있죠.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가 아니다. 이 사람도 침해하는 자가 아니야 이게. 그러므로 소유자는 미등기 양수인이나 전득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없다. 이 사람은 지금 소유자가 침해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등기할 때는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으로부터 이렇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을이 인도받은 후에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을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점유를 이전해 줬어도 을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므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점유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등기 취득자가 점유를 이전해 주었어도 등기 청구권은 소유자에 대한 등청은 소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3자의 침해가 있을 때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병에게 처분할 때는 미등기 부동산 처분권은 을에게 있으므로 소유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면 제3자 이의제기 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물소 대처 있고 이의제기 없다. 그래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틀렸네요. 갑은 병 침탈자가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가 아니다. 병은 을을 대위하여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병은 을을 대위하여 없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번. 이어서 55번. 공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공유자는 전부, 지분 비율, 사용 수익 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취득시효 중단시킬 수 있다. 이게 보존행위.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보존행위는 자기의 지분만 주장하는 거야. 지분만. 맞다.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지분은 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대로 공유자에게 귀속된다. 맞고, 공유물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중 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에서 발생한 손해를, 공유물에 침해가 있을 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보존행위는 자기 지분만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지분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전부 틀렸네요. 공유 토지 위의 건물 신축, 여기 공유 토지 위의 건물 신축은 처분 변경에 해당을 해. 처분이. 그러므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맞고. 자, 이어서 56번.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공유물 분할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이 되었대요. 그러면 협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그중 어느 하나가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이전 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지. 이전 등기 이행해달라 이행소를 제기해야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틀렸네. 1번. 협의가 이루어지면 재판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협의를 했는데 일방이 협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일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협의에 따라서 분할을 하는 데 따라 등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분할의 소는 제기할 수는 없다. 이거 주의. 많이 함정에 걸린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그러므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되는 법률관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한 형성권만 단독으로 제척기간이나 소멸시에 걸릴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이 마음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도 있다. 즉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판사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분할을 요구하는 데에 대하여 구속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면 분할의 효력으로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면 지분의 교환 매매가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생긴다. 마지막, 공유물 분할 청구는 부동산의 구분 소유적 공유, 여기 구분 소유적 공유는 구분 소유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공유 아니야. 내부적으로는 이미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졌지. 그러므로 이미 분할된 상태이므로 분할 청구하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단독 소유 해지해서 측량을 해서 단독 소유가 되려거든 해지해서 지분을 이전해 간다. 그럼 이 지분 이전은 동시행하라. 이것이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는 여기 이미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57번 갑니다.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럼 이 건물은 첫째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시오, 토지 내놓으시오, 물청, 그 다음에 원인 없이 토지 사용료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놓으시오 할 수 있고, 그러나 건물의 철거는 청구할 수 있어도 건물의 퇴거는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을로부터 병이 건물을 임대했을 때 임차인은 토지를 점유하는 자가 아니므로 갑은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은 임차인에게는 안 된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느냐와 상관없이 임차인에게는 철거 청구는 안 되지만 퇴거 청구는 할 수 있다. 철거 청구는 안 된다.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도 안 된다. 자,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 및 토지 인도, 을을 상대로 철거 및 토지 인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2번, 을이 건물에서 거주하는 경우 갑은 퇴거라 할 수는 없다. 을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하여 병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대항력과 상관없이 건물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퇴거라 할 수는 있고 철거라 할 수는 없고 토지 사용료 부당이득도 안 된다. 퇴거할 수 없다. 틀렸고, 을이 병에게 임대가 아니라 미등기인 채 매매했다. 그래서 매도하여 인도한 경우 병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미등기 매수인에게는 건물 철거권이 있으므로 미등기 매수인에게는 건물을 철거시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권 맞고, 퇴거 잘 보셔야 돼. 임차인에게는 있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없다. 틀렸고, 임차인에게는 퇴거 청구할 수 없다. 틀렸고, 그 다음에 미등기 취득자에게는 건물을 철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57번은 계속 나오는 지문이다. 이어서 58번 분묘기지권. 이 분묘기지권의 성립 원인에는 첫째,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한 경우, 둘째,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였다가 분묘에 철거 없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남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가 20년간 취득쇼,
그러면 이 계약에 의한 경우는 지료는 약정에 따른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여러분들 관습법은 지료제급 의무가 있죠. 성립시부터 지료제급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청구했을 때부터 지료제급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 그러나 물권이므로 등기 능력은 없으나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된다. 자,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 그러니까 계약이야.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 소유자와 합의에 의해서 정한 지료지급 의무와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자 계약에서 성립이 되었다. 그러면 그 효력은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어도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범위나 효력은 토지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이 말은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어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맞고,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뜻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이런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가 아니야. 여기 주의하셔야 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니은번은 틀린 거고, 자, 소유자가 청구한 날로부터다. 그 말은 어느 경우냐면 취득시효로 취득한 경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분묘기지권이 나오면 계약에 의한 경우인지 관습법에 의해서 성립되는 경우인지 여기는 취득시효.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여기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아니야. 여기는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였다가 우아래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런 건 취득시효가 아니라 관습법상 지상권. 그러므로 여기가 적용돼야 된다. 틀렸고, 디귿번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자,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러면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토지 소유권이 경매로 타인에게 넘어감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여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료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판결에 의한 효력은 성립시부터 연체기간이 진행된다. 자, 그래서 판결에 따라서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 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 지급을 연체한 경우, 자, 이제 연체 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한때부터가 아니라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 즉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성립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고, 그런데 성립시 지료를 정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판결이 이루어지면 성립시부터 기산해서 2년간 연체가 되는 거지 판결 확정때부터 연체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맞네. 디귿번은. 자, 그래서 니은번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이 내용은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에서 성립되냐 취득시효에 의해서 성립되느냐. 취득시효에서 성립된 경우에는 여기는 취득시효에 성립된 경우는 청구한 날로부터야. 청구한 날로부터. 주의하셔. 니은번은 취득시효가 아니라 관습법에서 성립되었다. 정답이 틀린 것은 니은번. 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이다. 지역권은 공유지역권의 불가분성. 그래서 공유지역권의 불가분성은 공유자에게 유리한 것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불리한 제도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요역지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 지역권을 소멸케 해버리면 불가분성에 반한다. 그래서 없다.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지역권도 넘어간다. 그래서 지역권은 등기가 승역지에 등기가 되지. 승역지에 지역권 등기가 된다. 신청. 승역지에 등기 신청을 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요역지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꺼내서 등기를 한다. 그럼 승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요역지도 따라간다. 유일하게 승역지 지역권에 지역권자를 등기 안 하는 게 우리 등기에서 등기 명의인 다 등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권만 권리자가 등기되지 않는다. 이유는 승역지가 팔리면 요역지도
당연히 이전된다. 등기 없이도. 개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취득 시 올 수 있다. 지역권은 요역지, 자, 갑의 토지가 을의 토지 이렇게 있고, 을의 토지, 여기가 공공도로다. 그러면 지역권은 다닐 수 있는 권리인데, 지역권은 텐트 치면 안 되고 그냥 지나만 다녀야 돼. 그러므로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소물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지역권자에게는 지역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 다음에 지역권자가 수일의 공유다. 그러면 1인에 대한, 자, 1인에 의한 지역권은 소멸시효 중단. 여기 봐.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역권자에게 유리한 제도 아니야. 그러면 유리한 제도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맞네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6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이 성립 요소이지만 반드시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수수해야 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자,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행위,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행위를 할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에게 있죠. 왜냐하면 전세권자가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므로. 그러므로 전세권자가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므로 직접 지배하는 사람이 보존행위를 해야지. 그래서 전세권자는 비용상환 청구할 수는, 필요비는 없고 유익비는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할 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할 때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은 전세권자의 목적물 명도와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자,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할 때, 그럼 이런 것이야. 타인의 토지, 건물 전세권자. 자, 토지 소유자는 을이요, 건물 소유자는 갑인데, 이렇게 병에게 전세권 설정했다면, 자, 우아래 소유자가 다른데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했대요. 그럼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임차권 갖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경매를 하면 경락인은 당연히 이 건물에 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맞고, 이게 건물 전세권의 효력. 그 다음에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여기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나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05조의 법정지상권,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설정자에게 있지. 그래서 여기는 설법지라고 하자. 설법지. 전세권자에게 하면 안 되고 설법지. 갑이 토지 건물을 갖고 있어. 동일인 소유. 자, 1번 을에게 전세권 설정했다. 2번 병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그리고 우아래가 달라졌을 때 이 병은 대지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자에게냐 전세권 설정자에게냐 지상권 설정해 주는 경우, 그래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소유하는 자에게 인정되죠. 그러므로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여기다가 전세권자에게만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설법지다. 설법지. 설정자에게 지상권이 인정된다. 61번 갑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건 비용, 그리고 동물로부터 입은 손해. 그러니까 권리금은 비용이 아니지. 틀렸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가는 세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이건 보존행위로 본다. 보존행위. 그래서 보존행위이므로 불법행위는 안 되지만, 그러나 사용이익은 부당이익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다. 틀렸네. 건물의 경우에는 보존행위다. 자,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 부동산 이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 매각 조건으로 실시된다. 이 말은 유치권자 스스로 경매 신청했다는 거야. 유치권자 스스로 경매 신청했어. 그럼 유치권자 스스로 경매 신청해 놓고 자기가 목적물을 또 계속 유치한다면 신의칙에 반하죠. 그러므로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는 없죠. 당연히 우선 배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자기 유치권이 소멸함으로 경락대금에서 자기가 목적물에 들어간 비용을 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경매를 신청해야 된다. 여기는 맞다.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다. 네 번째,
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 통념상 독립된 건물이 되지 않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왜? 독립된 물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 62번 갑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성립하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이상권. 그래서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이상권은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 성립 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해야 된다. 그러므로 저당권 성립 시 건물이 존재했다면 그것이 가설 건축물이라면 그건 건물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법정이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다 틀렸고. 그러면 이 저당권 성립 시 건물이 존재한다면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든 아니면 미등기 건물이든 묻지 않고 법정이상권을 성립할 수 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된다. 세 번째,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자, 그러면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받으면서, 자, 의뢰 토지에 이렇게 저당권 설정되면서 건물이 없었다. 그럼 나대지. 그러면 나중에 저당권 실행으로 법정이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하여튼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이상권은 저당권 성립 시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런데 저당권 성립 시 건물이 없었다. 그럼 나대지. 이렇게 나오면 저당권자를 보호해줘야죠. 그래서 성립한다. 그러면 틀렸네. 나대지에 이렇게 나오면 저법지도 없고 관법지도 없다. 이어서 63번. 을은 2021년 1월 1일 갑으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2021년까지 변제기가 1년, 연이율 10%, 그리고 이자는 매달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담보로 당일 자신의 토지의 소유를 간명의로 저당권 설정했다. 을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2024년 7월 1일, 그럼 이제 1년간 10% 이자가 1억에 대한 10% 이자가 연 10%니까 1,000만 원. 그리고 그 후에 1년 지연이자는 무제한으로 받는 게 아니라 후순위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자는 1년분의 지연이자다. 그러므로 변제기는 3년이 2년이 지났어도 다 받는 게 아니라 지연이자 1년분. 그러므로 1년분 1,000만 원, 원래 이자 1,000만 원. 그래서 1억 2천이다. 여기는 지연 이자 총 1억 2천만 원 채권 신고를 했으니까 그냥 지연 손해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고려 안 했다고. 그래서 원금 1억, 1년분의 이자 1,000만 원, 지연 이자 1,000만 원까지만 받는다. 그래서 1억 2천. 이어서 64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근저당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그러므로 물상보증인도 제3자도 설정할 수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변경등기 다 할 수 있지. 그래서 확정 전이든 후든 전부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확정 후든 전이든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되면 후만 담보된다. 하여튼 변경할 수 있다. 틀렸고. 근저당권에서 담보된 채권 최고액 속에 이자는 다 포함된다 해야지. 근저당권에서 담보된 채권 최고액의 채무의 이자는 포함된다. 그래서 정답이 기억번, 니은번. 확정 전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자도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최고액에는 다 포함된다. 정답이 2번. 65번.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매매교환 임대차,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교환 임대차는 일단 성립과 관련하여 승낙만 있으면 낙성계약. 그 다음에 채권계약은 부담행위죠. 그래서 부담행위는 쌍무 아니면 편무인데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래서 매매는 낙성계약이다. 도급은 쌍무계약이다. 교환은 유상계약이다. 증여는 불효직행, 낙성계약은 전부 불효직행위. 임대차 계약은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계약이므로 유상계약이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66번 갑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격지자 간의 격승, 도야, 발이야. 발, 격승발, 격청도. 도달 나오면 여기 청약.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관습이나 의사표시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대. 그러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으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볼 만한 사실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볼 만한 사실이 있는 때야, 그 사실을 안 때야. 인식한 때 하면 틀렸지. 그래서 이것은 2번은 의사실현. 2번은 의사실현에 대한 계약 성립 시기다. 의사실현에 대한 계약 성립 시기는 사실이 있는 때다. 그 다음에 교차청약은, 교차청약은 양청, 도. 틀렸네, 발. 그 다음에 청약에 대하여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조변,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틀렸고. 청약을 거절하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선시공 그리고 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외형 재질에 관하여 이루어진 분양 광고는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틀렸네. 여기에 선시공 후분양이지. 그러니까 이건 원래 분양 광고는 단순한 계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 그 다음에 67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과실 있는 자는 선이 무과실은 상대방에게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이익? 순례이익. 그래서 그냥 과실 있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그러니까 성립은 돼야지. 과실 있는 자는 선이 무과실은 상대방에게, 선무상에게 순례이익을 배상하라.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과실 책임 물을 수 없지. 이게 불성립이니까. 성립하지 않았다. 성립하지 않았다. 이것은 불성립이다. 그럼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지. 그냥 무효 이하 되므로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원시적 유상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은 이것은 유효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해결한다. 그래서 수량지적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는 유상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이다. 그러면 담보 책임을 해결한다. 그래서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전부 멸실되었다. 그러면 원시적 전부 불능.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선이 인대되하여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 체결을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 알지 못하여 자,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 선이 이지만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네. 정답이 기억 이거.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 옳은 것을 골라라. 서로 이행이 완료된, 하여튼 무효취소 해제 나오면 부당이득은 동시행이다. 무효취소 해제 동시행이 아니다. 틀렸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되었다. 상호 지분은 누가 먼저 이행하라? 동시행하라. 틀렸고. 무효취소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리고 보증금과 명도. 그 다음에 비용과 건물 명도. 그 다음에 어음수표. 영수증과 어음수표. 그 다음에 영수증과 변제. 원인 채무 이행과 어음수표에 관한. 그 다음에
여기 부분소유적 공유에서 지분 이전 등기는 동시행하라. 자,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그러면 상계할 수 뒤에는 없다. 자동 없다. 그 다음에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 수령지체, 이행지체, 그 다음에 이행불능에 빠진 자, 지체불능자도 항변권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변제, 그리고 변제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여기는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말은 양도담보권이야. 그러면 변제와 양도담보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다. 그래서 맞네 이렇게. 변제와 담보물권 소멸 절차는 동시행이 아니다. 69번. 갑은 을로부터 갑은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 갑과 을이 귀책 사유 없이 건물이 멸실되었다. 그러면 귀책 사유 없이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책임 없는 후불, 채무자의 책임 없는 후불,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의 지위를 물어야지.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 시 채권자의 지위, 채권자는 계약금을 부당하게 들고 내놓으라 하든가 아니면 배상 청구권 행사하든가. 그래서 부도돼 있다. 1번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 위험부담이니까.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부당하게 내놓으실 수 있다. 틀렸고. 만약 을의 수령지체, 그럼 을의 수령지체니까 채권자 위험부담. 그래서 을의 수령지체 중에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을은 갑에게 계약금 내놓으실 수는. 자, 을의 수령지체 중에 잘 들어. 을의 수령지체에 건물이 멸실되면 갑은 건물 넘겨주지도 않으면서 매매 등은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있다면 이득을 반환해 줘야 돼. 그래서 을의 수령지체 중에 귀책 사유 없이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이 계약금은 원래는 부당이득으로 내놓으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지. 그래서 매매대금으로 충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사람은 계약금 원래는 반환해야 돼. 근데 매매대금 줄 의무가 있지. 그냥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맞는 거지. 매매대금으로 충당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답이 틀린 것은 기억번. 70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갑을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수의계 의사표시 하기 전에는 수의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형성권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 의사표시 하기 전에 후에는 2번 이제 급부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을 안 지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급부 청구권이 있지. 그리고 을이 이미 대금을 지급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그래 형청손이 있고 의무 없다. 자, 1번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이 계약을 해지할 텐데 이 해지할 때는 갑은 동의 얻어야 돼. 동의 없어도 돼. 이 병은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동의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 맞고. 을의 기망으로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병은 사기를 이유로 병은 취소할 수. 병은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자, 여기 갑병 간의 법률행위는 을이 병에게 돈을 주냐 마냐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지. 그러므로 여기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효인 경우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없다. 맞네. 틀린 거 골라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을이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한 후에 계약이 취소되면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내놓으실 할 수는 없다. 맞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의적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급부청구권이 발생했으므로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계약의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해 둔다든가 또는 수익자가 동의해 준 경우에는 변경시킬 수 있다 해서 틀렸네. (71번) 갑니다. 매도인 각과 매수인 을 사이에 X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되는 계약 목적물 자체에 관해서 등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목등기 한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으니까 이 사람은 압류한 사람이니까는 목등기를 하지 않았지. X주택을 가압류했잖아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 했네. 제3자. 그 다음에 을과의 매매 이약에 따라 등기 청구권을 위해서 가등기했다. 그래서 목등기. 그러면 여기는 그 등기는 가등기도 포함되므로 등기를 마친 사람은 제3자. 그래서 그냥 해지에서 보호되는 제3자 그러면 목적물에 등기원자 고르면 돼요. 등기한자. 그래서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을 압류했잖아요. 의뢰 등기 청구권. 의뢰 등기 청구권을 압류했다는 얘기는 의뢰 이름으로 등기가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지.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 다시 등기한 자. 이은 디귿. 72번. 을은 갑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토지를 넘겨받아 사용하고 있다. 갑을 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 첫째,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을 때, 자, 이제 계약이 해제되면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해야죠. 양 당사자는 서로 다 원상회복. 그럼 원상회복해야 되니까 갑은 금전을 반환해야 되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 원물을 반환해야 되고 수취한 과실까지. 그래서 을은 X토지의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 없다. 틀렸네. 사용이익이 과실이므로.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을 때 갑은 을로부터 여기 받은 금전, 계약금 반환만 하면 되고 이자 반환할 의무 없다. 틀렸네. 금전을 반환한 사람은 금전과 받은 날로부터 이자, 받은 날로부터 이자. 자, 을의 중도금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자, 을의 중도금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되었다. 그래서 갑이 약속을 안 지켜서, 을이 약속을 안 지켜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매매계약 체결 시 을이 차고였다면 을은 나중에 차고를 이유로 얼마든지 취소해서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이거 주의 틀렸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자, 채권자가 갑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했더라도 을은, 자, X토지를 가압류했더라도 을은 즉시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은 지금 아직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이런 말이 없어. 그래서 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의 토지에 대하여 갑의 채권자가 가압류했어도 이 자체는 이행불능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즉시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은 갑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했다 몇 줄 것이고 이건 이행불능이 아니다. 그럼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지만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한 후에 해지해야 된다. 그래서 맞고. 마지막으로 매수인의 명의로 등기가 된 후에 매매계약 합의 해제되었다. 그러면 합의 해제되었다면 X토지 소유권은 을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비로소 갑에게 기속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 합의 해지 그러면 187조가 적용되어서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틀렸네요. 자, 이어서 73번 갑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러면 여기서 요즘 중요한 게 자, 을의 토지에 갑의 토지에 을이 임대했다는 거야. 임대차. 임대해서 여기다가 지상물을 지었대. 그러면 지상물 사가시 올 수 있는 주체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주체는 일단 건물 소유자여야 되고 건물 소유자 그리고 원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원래 건물 소유권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은 토지 소유권 있는 임대인이야. 토지 소유권 있는 임대인. 그러므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는 이 토지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1번.
틀린 것을 골라라.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차에 있는 건물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 소유권 없으니까 없다. 맞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객체인 지상물은 독립되어 있기만 하면 되므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도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자, 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토지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틀렸네요. 자, 임차인도 지상물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 임대인은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임대인은 토지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건물을 소유할 수 있지. 그래서 틀렸고,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자,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이 토지 소유권 상실했다면 소유권이 없으므로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맞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자, 정함이 없을 때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이것은 갱신 청구를 미리 거절한 것으로 봐. 미리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임차인은 갱신 청구 없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어서 74번 갑니다. 갑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50만 원, 을에게 임대했는데, 지금 X주택을 임대했는데 을이 전입신고 후에 주택을 사용하면서, 자, 을이 전입신고 후에 주택을 사용하면서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그래서 전입신고 후에 종료되었다. 첫째. 그런데 계약 종료 전에, 종료되었는데 계약 종료 전에 이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었다. 그러면 계약력 갖추었으므로 임차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임대인과 같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을 때 연체 차임의 종기는 임대차 해지로 종료되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연체 차임의 의무에 끝나는 시기는 종기는 목적물 반환시다. 요 잘 봐야 돼요. 해지에서 종료된 때가 아니라 반환시다. 맞고. 그 다음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나중에 보증금 반환할 때, 원래 보증금을 반환할 때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모든 연체료를 공제할 수 있죠. 그러므로 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차임채권에 대해서 차임채권 양도라는 대항요건을 갖추든 갖추지 않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추든 갖추지 않든 임대인은 목적물 반환할 때, X주택을 반환할 때 보증금에서 다 공제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이 갑의 차임채권이, 갑의 을에 대한 차임채권이 압류되어서 그 채권이 압류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한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에서 전부 공제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연체한 모든 비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그것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그 추심되지 않는 한 전부 공제할 수 있다. 압류. 갑의 보증금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압류되었어도 아직 그 압류 채권자가 받아가지 않았다, 추심되지 않았다, 받아가지 않았다, 그러면 전부 공제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이 있더라도 연체료는 계속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임대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할 수 있고, 그 임차인에 대한 차임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어도 그 제3자가
보증금을 차임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한 모두 공제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권 옳은 것을 골라라.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틀렸고, 일에 한해서 그 다음에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임대차 존속기간과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틀렸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맞고, 근데 존속기간은 2년이라는 것이고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2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은 허용된다. 틀렸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하여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여기서 기간이 10월 30일 날 기간이 만료일이에요. 그럼 만료일이면 9월 30일, 8월 30일, 7월 30일, 6월 30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5월 30일 여기서 6개월에서 2개월 전 여기서 이제 갱신 요구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임차인이 6월 10일 날 갱신 요구했다고 봐. 갱신 요구했어. 그러면 갱신 요구하게 되면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제 6월 10일 날 이 갱신 요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여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임차인은 여기서부터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그럼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여기서 해지 통고하면 지금 원래 임대차 기간의 존속 기간은 10월 30일 아니에요? 그럼 만료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가 종료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것은 해지 통고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래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 기존의 임대차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 통고하면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었어. 여기서 그 계약이 기간이 이제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갱신 요구하면 잘 봐. 갱신 요구하면 이 기간이 만료되면 또 이제 시작이 되겠지. 그런데 갱신 요구했을 때 새로운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서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거든. 그러면 임차인이 여기서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 통지 받은 날로부터 만약 여기서 했다면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고, 여기서 해지 통고했다면 이렇게 하면 3개월이 경과되면 끝난다. 여기 주의해야 돼. 이거 작년도 우리 문제였죠. 5번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자 여기서 이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 여기서 이 기간 동안에 여기서 이 기간 동안에 갱신 요구하기 전에 해야 되겠지. 그래서 (6개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기간 전에 병이 이 건물을 샀다는 거야. 여기서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이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과 같은 사람 아니야? 그래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건물을 샀다면 이때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틀렸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그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하기 전에 그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생겼다면 이 사람에게 갱신 요구하겠죠. 그러면 임차주택 양수인에게 갱신 요구했을 때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76번) 관리인에 대한 설명이다. 관리인은 부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 임차인도 가능하다. 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관리인은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관리행위를 감독기관이거든. 그러므로 관리인이 또 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될 수 있다. 틀렸고. 관리단의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어서 77번. 갑은 을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담보 가등기를 마쳤다. 그래서 지금 을 소유의 토지에 지금 여기에 병명의의 저당권이 있고 그 후에 갑이 여기서 담보 가등기를 마쳤다. 그러니까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후순위 있지. 그래서 피담보 채권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이 선순위가 있고 그리고 건물 가격이 2억 원이다. 그러면 이 건물 가격이 2억이라면 선순위가 5천만 원 그리고 채권액이 1억이므로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을 초과했네. 1번. 그러면 갑이 나중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귀속 청산 절차에 따라 본등기하면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고.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여기다 청산 절차를 마쳐서 변제기에 도래해서 2개월이라는 청산 절차를 마치고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청산 절차를 마치지 않고 본등기를 마쳤다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맞고. 그 다음에 자, 갑의 청산금 지급 채무 여기 잔금 지급이거든. 잔금. 그러니까 돈 지급. 갑이 이렇게 청산금 지급하면 을은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목적물의 명도는 동시행이다. 맞고. 경매 절차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같지. 그래서 경매 절차의 누군가가 경락을 받으면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맞고. 만약 이제 갑이 을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것이야. 그럼 청산금이 없으면 그 뜻을 이렇게 통지해서 채무자 등에 도달해야죠. 그럼 실행 통지를 하면 그때부터 과실 수집권이 갑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금이 없어서 실행 통지를 해서 채무자 등에 도달하는 날 2개월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과실 수집권이 갑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78번. 갑은 친구 을과 2024년 명의신탁을 해서 양자간에 명의신탁을 했다. 을과 명의신탁을 했다. 그래서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런데 그 후에 을이 병에게 팔아서 등기를 해주었다. 1번. 그러면 이제 갑은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청 할 수 있는데 을이 제3자에게 팔아서 병이 권리를 취득했으면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갑을 간의 명의신탁 무효다. 그러므로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기는 명의신탁은 무효지만 매매는 유효이다. 맞고. 그 다음에 갑은 병을 상대로 이 병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했으므로 이 등기는 유효하냐? 그러므로 갑은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을이 갑의 토지를 처분했으므로 이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 갑은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등기 말소 청구권, 그 다음에 등기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지.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여기는 이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고 만약에 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부당이득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거든.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해야 돼.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는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그러므로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이전 등기 청구하려거든 진정 명의로 해야 되므로 부당이득을 요로할 수는 없다. 맞고. 마지막. 자, 을로부터 자, 을이 이렇게 명의신탁을 해서 이렇게 병에게 넘겼다. 그래서 병으로부터 다시 나중에 소유권 취득했다고 해서 원래 소유권을 상실한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갑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한 을에게 소유권에 대한 소물적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럼 틀렸네 이게. 자, 갑이 을과 명의신탁을 해서 을이 병에게 팔았다.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 을은 소유권 상실했. 이제 갑은 소유권 상실했지 지금. 근데 그 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명의수탁자에게 다시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갑에게 소유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79번 갑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기회 보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상가 임차인.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의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갱신 요구를 할 수 없어도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는다. 자,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가 종료돼서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 6개월 동안에 임차인이 6개월 동안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그리고 임대인은 요 기간 동안에 신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를 요하는 판례예요. 자,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이 미리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무자력인 경우,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차를 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 그 다음에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선택해 놨는데 그 사람이 임대인이 선택한 거야. 근데 이렇게 가서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체결해서 배신당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앞으로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여기 무자력, 상당한 사유, 1.6 배신당한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을 청구 시기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주려고 하는 그런 신규 임차인이 준다고 한 권리금과 그 당시에 객관적인 권리금 중 임대인이 배상해야 될 내용은 객관적인 권리금이다. 그래서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방해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인데 그 기간은 방해가 있은 날이 아니라 기산점. 그래서 항상 기간 나오면 기산점을 봐야 되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다. 그래서 5번은 틀렸네요. 80번 갑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갑과 임차인들이 보증금 3억 원, 그 다음에 월차임 60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런데 갑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 만료되었다. 그런데 보증금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도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죠. 그러므로 보증금 관환과 목적물 명도는 동시행이기 때문에 이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갑은 을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배청 있다. 그러면 틀렸고. 그럼 동시행 항변권에 의한 점유 사용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 부당이득의 대상은
추상적인 그냥 차임 상당액이 아니고 부당이득의 대상은 차임 상당액이 아니고 여기에 임대차 종료 전에 계약에서 정한 차임이 있었죠. 여기 월차임. 임대차 계약 월차임. 그래서 답은 임대차 종료 전에 계약에서 정한 차임이 60만 원 아니야? 그래서 6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지 그냥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이 추상적인 부당이득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고 동생항변권의 기한 점유 사용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동생항변권에 기하여 사용했을 때 그 점유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는데 그 부당이득의 대상이 그냥 추상적인 차임 상당액이 아니고 임대차 종료 전에 정해진 차임이다. 요거. 그래서 정답이 대급번이다. 이 내용은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 낸 내용이에요. 기출문제로 나왔던 지문인데 이렇게 해서 문제를 설명해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서 조금씩 부족했던 부분들 정리해 나가는 과정으로 시험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